네, 이번 시간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코너입니다. 오늘은 VS 커뮤니티의 이환행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 VS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빅데이터 가공 수집에서 큐레이션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요. 네,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 전체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그런 사스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공 데이터를 이 관련해서 사스를 하신다는 게 정확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뭐 사스가 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소속돼 살고 계신 지자체 네, 문자 서비스 한 번씩 다 받으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뭐 책을 빌리면 뭐 반납 안내라든가 아니면 그 책 예약을 하면 그 예약도서 도착 안내 네, 또는 뭐 기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대관하면 네. 뭐 대관 예약됐다 이런 걸 봤는데 네,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해당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 발송하는 것들인데 네. 이게 그냥 살아있는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그 이용자들이 뭔가 어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받는 네. 문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과거에는 뭐 한 45자의 단문자 서비스를 주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카카오가 어느 날 그 카카오 플랫폼에 네. 그 알림톡이라는 방식으로 그 짧게 오던 문자를 카카오톡에 길게 보내오는 그런 알림톡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네. 카카오톡을 도입을 해서 그런 기존의 단문자로 나가는 문자 서비스를 연계해서 그 민원을 위해서 좀 길게 자세히 효율적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그 카카오톡의 서비스를 연계하게 되면 네. 그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 자체 문자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 기존 공공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그 문자 발송 시스템을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축하게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기반 그 메시징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말씀 사스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그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지자체인 평생교육이나 문화재단, 뭐 다양한 도시공사들, 또 시청, 군청, 구청 자체에 네. 민원을 향해 보내는 문자를 저희 그 스마트 통합 메시징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뭐 언제까지 반납해라라는 문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뭐 체육 시설을 대관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뭐 도서관이라면 이 사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는 이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공공기관마다 그 자치단체, 그 이를테면 본청이죠. 시청이나 군청, 구청도 있고 네. 또 그 자치단체 직영 사업소, 뭐 네.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들은 대부분 직영 사업소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출연기관들이 있죠. 뭐 네. 도시공사나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그 시군구 자치단체 본청이나 뭐 직영 사업소, 그 다음에 출연기관들의 시스템들이 다 고유 목적으로 시스템이 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도서관을 출발을 해서 도서관에 문자 반납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구축하기 전에 도서관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글 45자로 단순하게 보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카카오톡을 연계해서 네. 길게 보내면서 이 도서관들 다른 이제 여러 도서관들이 그걸 보고 이 서비스가 민원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구나 이런 게 소문나면서 네. 이 도서관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급하게 됐고요. 근데 그런 도서관은 또 시청의 사업소 다니다 보니까 네. 시군에서도 이런 걸 우리 그 행정 정보를 보낼 때 기존에 짧게 나갔던 네. 것들을 카카오톡을 통해 좀 보내면 또 민원분들도 편해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 도서관 공공기관도 민원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 기반의 그 도서관이든 아니면 시군구든 자치단체 고유 쓰는 시스템에 저희 문자 사스 프로그램을 DB와 연계해서 네. 그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구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도서관 이 문자 알림 서비스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 사업 모델을 계속 확대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도서관에 출발해서 이제 그 자치단체 그 상위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네. 사업을 이제 확대해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발 자체는 사실 공공도서관의 도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네.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 빅데이터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그 이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그 수익을 창출하기 전까지는 그 상당 기간 저희가 그 R&D라고 그 회원을 모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여기 그 R&D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연속하면서 R&D 하기 위한 그 수익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 그 도서 빅데이터를 계속 그 수집 가공해서 그걸 기반의 큐레이션 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문자 서비스가 네. 그 책을 빌리면 네. 10권 정도 책을 빌리면 네. 그 단순하게 언제까지 책을 반납해 주세요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카카오의 그 카카오톡에 저 알림톡을 활용해서 그 공공도서관이 보내는 문자를 알림톡해서 보내면 네. 민원들이 편하고 저희도 약간의 수익을 새로운 수익 음.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알림톡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출발한 게 공공도서관 빅데이터는 저희가 국내에서 그냥 가장 많이 그 수집해서 무료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이걸로 파생되어 있는 그 도서관의 문자 서비스를 공공의 문자 서비스로 확대시켜서 네. 공공기관의 그 민원 문자를 네. 그 알림톡으로 보내는 그 메시지 시스템을 그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어 오셨는데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빅데이터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도서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할수록 공개하는데 네. 이 누군가 가공해주지 않으면 음. 그 일반 그 책을 소비하는 그 독서가들은 가공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집해서 무료로 저희 그 도서관 플러스라고 하는 어플 통해서 네. 그 큐레이션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공공도서관의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회원들을 위한 문자 서비스 알림톡 서비스를 전국에 한 40% 정도가 공공도서관의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지역의 자치단체들 그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기관들이 네. 저희 그 알림톡 기반의 메시징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독자에게 이 작가나 도서관의 다양한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큐레이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우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그 1년에 그 책을 읽는 분들을 보시면 네. 1년에 한 10권 정도 읽으면 다 독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책 소비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 책을 읽는 분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는다고 하면 네. 그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네. 출간되는 도서 때문에 선택 장애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권장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내가 그 문학을 좋아한다면 문학의 베스트셀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책들을 그 공공도서관의 소비자들이 많이 대출된 책들을 네. 저희가 가공해서 네. 그분의 그 책 읽는 패턴에 맞게끔 그 큐레이션 해주는 게 그 저희 도서관 플러스라는 앱에서 해주는 서비스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일반 그 작가들이 그 신인 작가분들은 책을 홍보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책을 그런 저희 앱에서 네. 무료로 도서관 회원들한테 그 홍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도서관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큐레이션과 홍보를 같이 해주고 있죠. 아, 그럼 이 도서관 플러스 앱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 빌렸던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책이 추천이 되고 이를 네. 바탕으로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럼 이 도서관 플러스 앱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초기에 프로그램 직접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서 네. 2021년도 그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스타트업 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완성시켰고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 9월 정식 론칭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도전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창업을 할 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도서관 쪽 경험이 한 11년 정도 도서 전문 업체 이런 도서관을 관리하거나 그 도서관에 운영되는 정보화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네. 그 영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갈증을 느꼈던 게 그 앞으로의 그 세상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한 책을
그 어떤 인터넷 서점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어떤 큐레이션 정보가 아니라 네.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성별과 세세 사람이 읽은 책들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나에 맞는 책을 추천받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창업 계기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쏟아지듯 나오는 그런 출간된 도서 때문에 선택장애 있는 분들이 네. 국가에서 모아서 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누군가 가공해서 이런 네. 책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가공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제 거기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그 빅데이터로 큐레이션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네. 그 창업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 공공도서관에서 나오는 이 정보를 이 빅데이터로 이렇게 모아 놓으신 건데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쓰는 거에는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없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데이터 공개는 그 OECD 1등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도서관 쪽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가장 잘 모아서 공개해 주는 곳 중에 하나가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공하고 있지만 예. 이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전국 공공도서관의 책을 그 대출된 정보와 책 정보를 다 모아서 누구나 그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수집해서 뭐 가공해서 재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 도서관 정보 나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6년도 그 도서관 정보 나르에서 오픈되는 데이터를 네. 최초부터 수집해서 지금까지 그 누적 가공한 걸 지금 제공하고 있죠. 굉장히 데이터가 잘 모아져 있고 활용하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져다가 네. 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요? 제도화 돼 있고요. 네. 그 아마존도 결국에는 책 서점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예,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보시고 좀 벤치마킹을 하신 건가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네. 제가 있었던 도서관의 분들이 뭐 책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어떤 네. 걸 먼저 읽어야 되는지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또 부모님이 아이한테 책을 권장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아이 책을 읽고 권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무언가 어딘가에서 그 아이를 위한 그 정서에 도움되는 책을 부모님이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네. 인터넷 서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이걸 전국 데이터를 다 모아서 네. 그 필요에 의해 쓰게끔 오픈되다 보니까 아 이걸 가공하면 네. 그런 소외된 분들이 좀 더 그 좋은 정보를 취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VS 커뮤니티의 이 성장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지금 초기부터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는 한 2016년도 12월 창업을 했고요. 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그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빅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도서관 플러스라는 모바일 저희 앱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그 도서관을 구축하면서 그 도서관의 문자 서비스를 다시 또 민원 기반의 스마트 메시징 시스템으로 사업화 시켜서 네. 약 90개 정도의 공공기관에 저희 그 문자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성장하시면서 이 공공기관 특성상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 공공사업이 정말 어려운 게 예. 첫 고객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네. 만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공기관은 또 민원 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개인정보나 보안의 이슈들을 그 공공기관의 정책에 부합하게끔 서비스를 네.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 합당한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렇죠.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도 예산도 그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네. 그 예산을 수립해서 서비스화 시킬 때 개인정보나 뭐 각종 공공기관의 보안 정책을 충족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민원분들한테 네. 이게 무언가 이 서비스가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충족하는 서비스 만드는 게 네.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업화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 고객 만드는 게 네. 매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경험상 느낀 결과죠. 그렇다면 이 공공기관에서 이 첫 고객을 만드시고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납품을 하시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이 스타트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싶으셔서 이 다양한 또 투자를 유치하신 걸로 아는데 네. 혹시 어떤 투자를 좀 받으셨나요? 저희가 도서 빅데이터 서비스로 2020년도에 그 네. 임팩트 투자기관에서 그 시드 1차 투자를 받았었고요. 네.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모바일 앱으로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작년에 이제 국내 최대 엑셀러레이터인 그 CNT테크로부터 네. 2차 브릿지 투자를 받았고요. 네.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저희 출범원으로 가장 최대 매출을 올해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비용을 바탕으로 네. 다음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VS 커뮤니티의 이 스마트 통합 메시징 시스템이 좀 자세히 궁금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문자였거든요. 네. 문자였는데 공공기관에서 그 민원분들의 어떤 민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보내는데 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뭐 어떤 홈페이지 서비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한글 45자의 서비스로 이루어졌다면 네. 근데 이게 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2014년도에 우리나라 우정국에서 그 집배원분들의 어떤 등기 그 배달하는 서비스를 그 문자로 전달하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이 집배원분들에게서 2번, 3번 방문해서 과로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정국에서 카카오톡으로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네, 다 쓰니까 그렇죠. 저쪽으로 좀 길게 보내면 그 전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알림톡이라는 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우정국을 통해서 오픈되면서 제일 먼저 도입된 게 네. 택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배 서비스가 전부 다 그 우체국 서비스를 따라하게 네. 된 거죠. 공공 서비스가 민간을 주도하는 서비스가 된 건데 네. 이걸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 책을 빌리면 그 안내해주는 문자 서비스. 예를 들면 책을 빌리면 그 대부분의 도서관이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네. 근데 연체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13일째 반납 전날 이제 안내 문자를 줍니다. 네. 그런데 책을 10권 빌린 분이 예를 들어 뭐 서울도서관입니다. 뭐 홍길동님이 대출하신 도서 점점점 이렇게 과거의 문자는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10권을 빌리신 분이 이 10권 중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다 보면 어떤 책을 빌렸고 반납에 대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네. 저 누구누구인데요. 어떤 책 반납해야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거를 만약 길게 자세하게 어떤 책을 언제까지 반납하셔야 됩니다. 알려준다고 하면 네. 당연히 민원분도 편해지고 민원분들이 또 그 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네. 행정 서비스도 개선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이제 그 알림톡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거고요. 네. 그 도서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도서관처럼 공공 서비스의 다양한 뭐 평생교육이나 문화재단이나 뭐 도시공사, 그 시청, 구청 같은 거 행정 문자도 네. 비슷하게 단문자로 나갔던 거죠. 근데 또 단문자로 그 발송하는 비용이 카카오톡보다 일반 문자가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 민원의 그 문자를 받는 민원이 굉장히 편해지는 제고 효과도 있었고 또 공공기관이 그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네. 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우리 지자체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알림톡 기반의 행정 시스템들의 문자 서비스를 다 고도화하고 있는 그걸 다시 분석해서 그 행정 정책에 그 수반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로 이제 네. 계속 고도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이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공공 정보는 보안인 것 같아요. 아, 보안이 개인 제일 정보.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네. 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민간 업체들이 주도하지만 과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프로그램을 그 정책적으로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외부에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회사들이나 경험하지 않은 개발자라면 접근 자체가 어렵고 네. 또 두 번째는 그런 걸 서비스하는 게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공기관의 가장 최우선은 민원 서비스 그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으려면 네. 그만큼 공공 서비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서비스의 어떤 방향이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도서관은 제가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좀 쉽게 진출할 수 있었는데 네.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얽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정보를 이제 접근하거나 그 어떤 그 기반의 서비스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아. 진출이 좀 네. 제한돼 있는 그 산업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기관에 사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네. 생각이 되는데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쟁 업체들 대비 이 VS 커뮤니티에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들이 그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이제 행정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또 국가의 방향이 다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네. 과거에 저희는 이제 이 그 민원 기반의 스마트 통합 메시징 시스템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네.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R&D와 그런 국가 방향에 맞는 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시스템의 투자가 그 제한적이고 네. 그 정체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새로 진입하다 보니까 예. 국가의 어떤 방향과 맞는 그런 그 정책에 맞고 그 클라우드에 그런 올라가는 환경에 네. 다 최적화되는 개발을 계속 그 R&D를 하다 보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이 업체 거는 되는데 저 업체는 안 되는 그럼 이게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VS 커뮤니티는 되는데 기존 업체는 안 되는 이런 차별적인 경쟁성이 이제 저희가 그 갖추게 됐고요. 네. 그런 게 그 다른 공공기관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서 네. 저희가 계속 그 저희 제품에 대한 이제 그 벤치마킹이나 뭐 BMT나 뭐 네. 도입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경쟁 업체 대비 이 상당한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성장을 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존에는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또 이렇게 나오실 때 집안에 이런 반대에서도 좀 많이 부딪혔을 텐데 네. 그동안 창업하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신가요? 저는 창업이 내 돈 주고 내가 하는 창업인 줄 알았죠. 네. 근데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정부 그런 지원하는 정책을 인지하고 그런 과제를 신청하는 시점에 알게 된 게 네. 데스밸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 기반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호칭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3년 차 됐더니 그 R&D는 해왔지만 수익은 없는 그러다 보니 자본은 떨어지고 계속 기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어떤 네. 안정성이 훼손되는 기기가 이제 3년째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때 우스갯소리로 집 살 돈 빼가지고 계속 네. R&D를 했거든요. 예. 그때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네. 그런 그 기업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어떤 특정 시점. 네. 이 시기가 이제 저는 창업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VS 커뮤니티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그 민원 기반의 스마트 그 통합 행정 시스템을 네. 데이터 기반의 그 지역의 각 공공기관의 행정 분석 보조 시스템으로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국내 그 B2G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걸 성공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행정력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정책을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고도화시켜서 네. 이 B2G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이 음. 되는 걸 목표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